한 외국인 여성이 금방이라도 화를 낼 듯한 표정으로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대구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차역 내부에서 길을 알려주는 안내 장소로 다가간 외국인 여성은 이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며 빨리 사람을 찾아달라는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기차역 안내원분의 길 안내 도움을 받은 외국인 여성은 일반 승객들은 들어갈 수 없는 기차 정비 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외국인 여성의 어깨를 두드리게 되고 뒤를 돌아본 여성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서류 가방에서는 묶여있던 현금 뭉치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결국 외국인 여성은 현금을 주우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대구역에서 외국인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저의 영원한 단짝 한국인 새 남편과 함께 대구에서 살고 있는 30대 미국 여성 제시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 옆에서 서로 도와주는 한국인 남편인 남기 씨와 저는 각자 결혼의 아픔을 겪고 새롭게 재혼한 재혼 부부인데요. 남기 씨를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두 번 다시 결혼의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재혼을 망설였던 저였지만 씨는 그러한 저의 모습에도 각자의 아픔을 서로 잘 보듬어주고 평생을 살자며 저에게 진심 어린 재혼 결혼을 고백했고 저는 남기 씨의 진실한 모습에 한국에서의 재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처음부터 남기 씨와의 재혼 생활이 평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재혼 가정은 각자의 자식들이 있다면 원만하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남기 씨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저에게는 20대 시절 일찍 임신을 하며 가지게 된 저의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 피치가 있었고 피치는 자신에게 한국인 새 아빠 남기 씨가 생긴다는 사실에 집을 나가버릴 정도로 저희 재혼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저 또한 남기 씨의 유일한 부탁인 한국에서 재혼 생활을 하자는 요청은 죽기보다 싫었을 정도로 한국에 가기 싫어 고집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인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태어난 가정은 부모님의 성격 차이로 인해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었을 뿐 미국에서는 꽤 상위층에 분류될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는데요. 특히 어머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에게 늘 아낌없이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셨고 저 또한 다른 평범한 친구들은 누릴 수 없는 미국 상위층으로서의 모든 것을 누려오며 평탄한 삶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저에게도 아버지가 없다는 불안한 느낌과 올바른 가족 구성원을 느껴보지 못한 감정적인 문제는 저에게 큰 결핍을 발생시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하루빨리 평범하고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그것에 더해 아이도 빨리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원래부터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기에 제가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어머니께서 저희 이름으로 해놓은 각종 투자처에서 월마다 많은 돈이 들어왔고 어머니 또한 저에게 어딘가에 취업을 하거나 돈을 벌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지식 수준이나 교양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원하셨기에 저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많은 준비를 남들보다 일찍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대의 나이가 되니 어머니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유한 상위층 가정의 자식들과의 강제적인 만남을 강요하셨고 경제적인 배경이 비슷한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말로 저를 끝까지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강제적인 결혼 주선자리로 20대가 되자마자 무려 40번이 넘는 소개팅을 진행했던 저는 이러한 자리의 만남이 지속되어 갈수록 점점 껍데기만 남은 듯한 느낌의 그 누구에게도 호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 근처 주위를 산책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있던 한 남자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더군요.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직업 활동을 하며 자유로운 삶을 사는 듯한 그의 모습은 항상 상위층 가정 환경이라는 틀에 갇혀 살아온 저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이었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그의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된 호감이었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노래를 들으러 오던 저의 모습에 그 또한 호감을 느꼈는지 로버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와 저는 매일 밤 공연이 끝나면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만큼 친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한순간에 호감이 결혼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저 명확한 직업 없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로버트와의 결혼을 끝까지 말리셨지만 저는 그대로 결혼을 밀어붙였고 만난 지 약 2개월 만에 로버트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죠. 또한 이미 저는 로버트와의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임신을 한 상태였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의 딸 피치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직업이 없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피치를 정상적으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쏟았고 가정이 깨지지 않기 위해 로버트와의 마찰이 있을 때마다 매번 참아내게 되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피치가 태어났음에도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몰래 다른 여자와의 만남에 사용하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은 떳떳하다며 피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이혼하자는 말만 결혼 생활 내내 반복하게 되었고 하루는 피치에게도 감정적인 화를 내는 실수까지 저지르고 말았죠. 피치도 그러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아빠인 로버트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저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결혼 3년 만에 로버트와의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머니께서는 암에 걸려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로버트와 이혼을 하고 난 후 곧바로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호텔을 물려받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어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나 어머니 대신 혼자 사업을 돌봐야 하는 저의 상황 때문에 피치는 항상 혼자 있어야만 했고 부모의 손이 아닌 타인의 손을 타게 되면서 점점 커갈수록 삐뚤어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피치가 10대의 나이가 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호텔의 사업을 키워나갔고 사업이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딸 피치와 시간을 자주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미 피치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 문제아로 변해버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피치의 모습은 어렸을 때 피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저의 문제였던 것이 확실했고 저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사고만 치고 다니는 피치의 뒷수습을 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피치와 단 한 번도 여행을 같이 가보지 않았다는 생각에 피치와의 가족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당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마다 자기 자식들이 요즘 한국의 케이팝 문화와 한국에 빠져 있어서 매일 한국 여행을 보내달라는 말을 한다던 기억이 떠올랐고 저 또한 피치가 한국 여행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싸이를 풀어볼 겸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죠. 더욱 행복한 여행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저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한인타운을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몇몇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들과도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가 운영하는 삼겹살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한 한국인 남자가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군요. 저는 주인 친구에게 저 사람은 못 보던 사람인데라며 질문을 건넸고 주인 친구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잠깐 출장 때문에 미국에 온 것이라면서 가서 말이라도 걸어보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그에 맞지 않게 다부진 체격과 야외에서 일을 하는 듯 건강해 보이는 피부에 저는 큰 호감을 느꼈고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 그의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한국의 술인 소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남기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저와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와 똑같이 결혼으로 인한 아픔을 겪었다는 것에 큰 동질감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기 씨 또한 저에게 딸이 있다는 말을 듣더니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가 힘든 시간을 보내왔을 것이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그날 밤 저와 남기 씨는 처음 본 단 하루 만에 소주를 마시며 서로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었죠. 남기 씨는 한국에서 기차와 지하철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며 간단하게 자신의 직업을 소개해 주었고 지금은 출장 때문에 일주일 정도 미국에서 지내게 되었다면서 그 사이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자는 호감 표시를 먼저 보여주더군요.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저는 남기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남기 씨가 자신이 일하던 사진들을 보여줄 때마다 뭔가 최첨단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도시적인 모습에 한국이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유행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남기 씨의 한국 일상 사진들은 적절히 쉴 수 있는 공원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남기 씨는 한국의 길거리는 미국과 다르게
안전한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된다며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난 뒤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면 꼭 저녁에 여행을 와보라는 조언까지 해주더군요. 그 사이 저는 그러한 남기 씨의 모습에 더욱더 큰 호감을 느꼈고 남기 씨가 한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 각자 결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재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기 씨는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서 답을 해주겠다는 말로 곧바로 미국을 떠나고 말았죠. 저는 당연히 남기 씨의 그러한 대답에 아무래도 남기 씨는 언어적 장벽도 있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인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남기 씨와의 재혼 만남을 포기하게 되었고 저의 딸 피치에게도 남기 씨에 대한 관계의 조언을 구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치는 자신에게 한국인 새 아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저의 말에 뜬금없이 한국은 미국보다 엄청난 후진국이고 매우 위험한 나라인데 왜 굳이 그런 나라의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젊은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을 좋아한다는 생각에 피치에게 말했던 것이지만 피치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서인지 자꾸만 한국은 너무 위험한 나라이고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어렸을 때 자신을 괴롭힌 아빠 로버트와 다를 것이 없는 재혼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아픔을 겪고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슬프기도 했지만 저는 피치가 가진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정말로 없애주고 싶었고 제가 남기 씨의 사진으로 본 아름다운 나라인 한국의 모습을 피치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었죠. 또한 저조차도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에 저는 피치를 붙잡고 남기 씨가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고 설득했고 그가 태어난 나라도 미국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며 계속해서 딸 피치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피치는 저와 이혼을 결정지은 로버트 때문인지 자꾸만 제가 재결합하는 것을 말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제가 한국인과 재혼을 하면 자신은 집을 나가버릴 것이라며 저를 압박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날 밤 기다리고 있던 남기 씨에게 같이 노력을 하며 살아가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곧바로 남기 씨에게 딸 피치가 재혼을 허락하지 않아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기 씨는 저희 말을 듣고 조금 고민하더니 그렇다면 피치와 함께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을 찾아오면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고 저는 남기 씨의 조언으로 피치에게는 재혼을 하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남기 씨를 만나러 가자며 설득하게 되었죠. 그리고 약 2주 뒤 저는 남기 씨와 계획한 날짜에 맞추어 피치와 함께 인생 처음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치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 길거리가 너무 신기한 듯 구경을 하기 시작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항상 짐가방을 뺏길까 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자 조금 놀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남기 씨와 계획한 대로 일단 남기 씨가 일하고 있는 대구에 도착하기 전 피치에게 한국의 K-팝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서울의 한 콘서트장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고 피치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이내 콘서트장에서 공연이 시작되자 K-팝에 큰 흥미를 느끼며 조금씩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피치는 콘서트장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가방을 노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질서정연하게 콘서트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에게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른 점이 있다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를 즐긴 뒤 저는 곧바로 피치와 함께 남기 씨가 있는 근무지로 가기 위해 한국의 기차인 KTX에 탑승했고 피치는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KTX에 탑승하자 어떻게 기차가 이렇게 쾌적하지라며 기차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놀라는 반응이었죠. 기차를 타고 가며 피치는 창 밖에 보이는 한국의 도시 모습에 너무나 놀란 듯 보였고 모든 사람이 조용히 이용하는 기차 문화에 한국인들은 참 신기하다며 자신이 먼저 나서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 남기 씨가 일하고 있는 대구역에 도착해 저는 곧바로 피치를 데리고 기차 외벽을 청소하고 있다는 남기 씨를 만나러 근무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피치는 기차 외벽을 청소하고 있는 남기 씨를 보더니 저 사람이냐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일을 하고 있는 남기 씨의 모습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죠. 저는 남기 씨와 따뜻한 포옹을 할 수 있었고 남기 씨 또한 피치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살기에 꽤 높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보자며 피치에게 따뜻한 악수를 건네주더군요.
알고 봤더니 남기 씨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미국의 평범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고, 저는 그러한 미국과 한국의 기본적인 소득 차이에 조금이라도 일찍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작은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남기 씨의 아파트에 도착한 피치는 아파트 지하에서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의 주거시설에 미국이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해 버렸고, 한국에서 저 그리고 남기 씨와 함께 무려 2주간의 긴 한국 여행 시간을 보낸 뒤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피치는 대학교마저 한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신청했고,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와 남기 씨, 그리고 피치는 대구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아주 가끔 피치는 미국 같은 불편하고 느린 나라에서 어떻게 평생을 살았지라며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 거에 뭘 꼽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의 한 식당. 폴란드에서 한 여성은 옆에 있던 한국 여성이 자신에게 일어난 행동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 여성은 자신이 당한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남편과 초등학생인 딸 미카와 함께 살고 있는 피오나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 있죠.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체감은 하고 있었답니다. K-팝이라든지 한식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유행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남편은 나중에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한국어를 배워볼까 생각하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제안을 듣자마자 너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취미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폴란드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걸 무척 좋아해서 이것저것을 배우다 보니 영어, 폴란드어, 일본어까지 세계국어를 할 줄 안답니다. 어차피 남편이 공부하면 옆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듣게 될 텐데. 이럴 바엔 남편에게 함께 둘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남편은 좋다며 환하게 웃더니 바로 서점에 가서 한글 공부에 필요한 책을 잔뜩 사오더라고요. 남편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심한데 한국어 관련된 책만 여러 권을 사오는 걸 보면서 정말 환불하러 다녀오라고 내쫓고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혼자 공부할 책도 아니고 함께 공부할 책이니 그냥 두고 공부하기로 했죠. 열심히 공부한 지 5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희는 넷플릭스에 가입해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자막은 물론이고 한국어 더빙으로까지 설정한 채 말이죠.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한국 콘텐츠 특유의 탄탄한 스토리와 완벽한 CG에 푹 빠져들었고, 그걸 몰입해서 보다 보니 나중에는 어떤 내용인지 거의 이해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팝콘을 한가득 담은 그릇을 옆에 놓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상의할 게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 있죠. 게다가 주재원으로 가면 연봉이 2배로 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같이 갈 수 있겠냐고 남편이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큰 결심이 서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줄곧 폴란드에만 살았던 저로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면 괜히 무섭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절호의 기회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혔고 딸에게도 어릴 때 외국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함께 온 가족이 한국으로 가자고 말했답니다. 남편도 내심 한국에서 살고 싶었는지 한국에서 살자는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껴안아서 빙그르르 돌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살자고 하길 잘했다 싶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저희 가족은 한국행을 위해 준비하기 너무 바빴어요. 한두 달도 아니고 3년 정도 있으려면 가져가야 할 게 생각보다 엄청 많았거든요. 저희는 그 많은 짐을 싣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다행히 저를 닮아서인지 영어를 잘하는 미카는 한국의 국제학교에 바로 입학할 수 있었죠.
한국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미리 한국어를 배웠던 덕분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좀 살아본 결과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한다는 거였어요. 폴란드에서는 초등학교의 급식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다 보니 매일같이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느라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준다는 거 있죠. 안 그래도 아이의 도시락을 더 이상 싸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료로 지원까지 해준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감탄하던 저는 어느 날 미카의 담임 선생님께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학교 급식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관심이 있는지 확인차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급식 모니터링을 하기로 한 날, 학교 급식실로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분이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희 씨랑 함께 위생모랑 장갑을 끼고 식재료 하나하나 꺼내서 원산지랑 상태를 체크하는데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 모르겠더라고요. 야채 다듬는 것부터 고기 손질하는 과정까지 빠짐없이 지켜봤죠. 이렇게 많은 양의 급식을 매일같이 만드시는 조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딸 미카 도시락 싸는 것 가지고도 괜한 투정을 남편한테 부렸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니 바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먹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걸 보니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드디어 급식 검수가 끝나고 그날 나온 급식 메뉴를 먹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희 씨랑 나란히 앉아서 받아본 급식에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가득했죠. 제 눈에 딱 들어온 건 양념치킨같이 생긴 메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생선으로 만든 강정이더라고요. 한국 와서 양념치킨에 푹 빠졌던 저로서는 생선으로도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바삭한 겉면에 쫄깃한 속살, 거기다 매콤달콤한 양념까지 어우러진 생선 강정은 정신없이 밥을 먹게 하는 밥도둑이었죠. 국물 요리도 정말 특별했어요. 맑은 국물 속에 해물이랑 야채가 있는데 한 입 먹어보면 살짝 얼큰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나 너무 간이 싱겁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났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을 때마다 아삭아삭한 채소 식감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정말 별미더라고요. 저는 식판에 있는 급식들을 한 입씩 먹을 때마다 한국 학교 급식 수준에 깜짝 놀랐어요. 영양과 맛, 그리고 위생까지 3박자가 척척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급식이었거든요. 이런 급식을 매일 미카한테 먹인다면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니터링 끝나고 지희 씨한테 같이 해줘서 즐거웠다고 인사했더니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급식 모니터링이 끝나고 복도로 빠져나오는데 지희 씨가 멀리서 절 불러 세웠어요. 오늘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랑 가까워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망설임 없이 지희 씨와 함께 가기로 했죠. 지희 씨를 따라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커피 향기에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카운터에 서서 메뉴판을 훑어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카페는 제가 아는 폴란드 카페와 차원이 달랐거든요. 카페에 들어와서 메뉴를 보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십 가지는 되어 보이더라고요. 항상 폴란드 카페에서는 커피만 마셨던지라 새로운 메뉴를 마셔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아서야 뭐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만들어내는 건지 한국 카페 사장님들은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는 메뉴를 보면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희 씨가 옆에서 웃으면서 여기 미숫가루 라떼가 맛있다며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지희 씨가 맛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로 주문했죠.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지희 씨 뒤를 따라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자리에 앉아 주위를 휘둘러 보니까 믿기지 않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는 아이들 어머니들로만 채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들도 여기저기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폴란드는 아직도 남자는 무조건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한국은 남녀 상관없이 주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아이 교육의 아빠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보니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제 남편도 이렇게 좀 미카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 부럽기까지 했다니까요. 서로를 보면서 다들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시킨 미숫가루 라떼가 도착했어요. 음료를 들어 마시려고 살펴보는데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죠.
컵 안에는 흙탕물 같은 게 잔뜩 담겨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마셔야 하나 고민이 돼서 한 입도 못 마시고 있자. 옆에 있던 지희 씨가 제 당황한 표정을 보시더니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비주얼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입에 안 맞으면 마시지 않아도 되니 딱 한 모금만 마셔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산 음료였으면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지희 씨가 사준 음료이기 때문에 사준 성의를 생각해서 눈을 꼭 감고 한 입 빨아 마셔봤어요. 그런데 그 음료에서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게 꾸덕한 맛이 입안에서 퍼지는 게 아니겠어요? 홀짝홀짝거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반 이상을 비워버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희 씨는 뿌듯하다는 듯이 어깨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다행이라고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았어요. 학부모 모임에 참석할 거냐고 처음에 물어봤을 땐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자리에 앉아서 보니 모두들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서로 숨김없이 털어놓는 분위기였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 어느새 저도 용기가 생겨서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미카가 집에만 오면 밥을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걱정이 된다고 털어놨답니다. 사실 미카는 폴란드에서 살 때부터 워낙 편식이 심했던 아이라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계시던 도희 아버지께서 문득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아이한테 밥에 김을 싸서 먹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아이들 대부분이 김을 무척 좋아해서 밥을 잘 안 먹을 때 김을 주면 곧장 잘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도 분명 김의 매력에 푹 빠질 거라면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꼭 들러서 김을 사가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학부모 모임이 끝나자 저는 도희 아버지 말대로 김을 사기 위해 마트를 들렀어요. 마트에 도착해서 김 코너를 찾아갔는데 처음 봤을 때는 새까맣게 뭉쳐있는 게 도대체 애한테 먹여도 될까 싶어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지금처럼 미카가 밥을 안 먹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는 김이라도 먹여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망설임 끝에 김 한 봉지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했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김하고 밥을 차려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미카는 여전히 숟가락을 쥘 생각을 않고 고개를 돌리며 먹기 싫다고 씩씩거리던데 진짜 한숨만 나왔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김 한 장을 집어서 입에 넣는 신용을 해보였죠. 그랬더니 미카가 갑자기 제 손에 들린 김 쪽으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다행히 짭조름하고 바삭한 김맛에 혹한 건지 자꾸만 김을 집어 먹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칠세라 얼른 김 위에 밥을 올려서 반듯하게 펴봤어요. 마치 김밥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든 김 속 밥뭉치를 미카 입에 쏙 넣어주자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자꾸만 더 먹여달라고 재촉하면서 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먹어 치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밥그릇을 바닥까지 보이면서 먹은 적은 처음이었다니까요. 그날 김 덕분에 미카의 편식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은 이후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학부모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육아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며칠 뒤 우리 모임 멤버들과 저는 지희 씨 집에 함께 모여 놀기로 했죠. 약속 당일 미카의 손을 잡고 들뜬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윤지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니까요. 윤지가 활짝 웃으며 다가와 너무나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혹시나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들어봤지만 분명 완벽한 영어 실력이 맞았어요. 한국에서 자란 8살 난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곧이어 지희 씨가 윤지 곁으로 성큼 다가와 제가 폴란드 사람이라고 일러줬죠. 윤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폴란드어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귀여움이 폴폴 묻어나는 모습에 절로 마음이 녹아버렸죠. 저는 윤지의 앙증맞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말을 했고 영어를 할 줄 알아 윤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윤지가 영어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해줬어요. 저도 20살이 넘어서야 비로소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터라 윤지의 실력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희 씨 집 거실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학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귓가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미카랑 윤지가 장난감을 가지고 너무나 신나게 노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지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제 얼굴에 띄는 미소를 눈치챈 건지 살며시 다가와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미카랑 윤지가 반에서 제일 가까운 단짝이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윤지 같은 친구가 미카랑 가장 친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똑부러진 윤지가 미카를 많이 도와줄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지희 씨가 문득 저에게 한국에 온 이후로 남편분과 데이트는 언제 마지막으로 했느냐고 물어봤답니다. 한참을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단 한 번도 남편과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좀 부끄러운 마음이 한 번도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지희 씨가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지희 씨는 이내 해맑게 웃으시면서 나중에 시간이 맞으면 미카를 자신의 집에 맡기고 남편분과 마음껏 데이트를 다녀오라고 권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사실 폴란드에서도 미카가 태어난 이후로는 남편과 제대로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온통 데이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마침 제가 한국에 오고 나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남편과 같이 가자고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곳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봤던 식당인데 특이하게 삼겹살을 구워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뜨끈한 솥뚜껑 위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삼겹살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폴란드에서 살 때부터 늘 그 맛을 궁금해했었죠. 저는 신이 나서 남편에게 지희 씨가 미카를 돌봐주기로 했으니 오랜만에 데이트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으로는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아무 말 없는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눈이 초롱초롱 빛나더라고요. 그렇게 지희 씨 집에 미카를 맡기고 저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솥뚜껑 삼겹살집에 도착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입안에 군침이 돌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좁다란 입구를 지나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서둘러 메뉴판을 펼쳤죠.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제가 그렇게나 먹어보고 싶었던 솥뚜껑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솥뚜껑 삼겹살이 나왔는데 남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오랜만에 데이트인데 왜 자기를 이런 곳에 데려왔냐며 억울해하는 눈치였죠. 심지어 고기를 구워주던 옆에 점원을 붙잡고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다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점원이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하수구 뚜껑을 보고도 태연히 구워 먹는 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말을 했어요. 순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옆에 있던 점원은 당황했을 법한데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하수구 뚜껑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조리기구인 솥의 뚜껑을 말끔히 닦아서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솥뚜껑에 고기를 구워 먹어보면 분명 그 맛에 푹 빠지게 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용기가 생겨서 저도 남편에게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고 조르기 시작했죠. 망설이는 남편을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계속 먹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결국 제가 먼저 집게를 들고 노릇노릇 익어가는 삼겹살을 집어 먹어봤죠. 바삭한 식감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맛있는 과자를 먹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뜨거운 숯불에 초벌구이 된 삼겹살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풍부한 게 바로 느껴졌죠. 남편에게는 제가 먹어본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지 열심히 어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을 찌푸리더라고요. 결국에는 못 이기는 척 고기를 한 점 집어들더니 입에 쏙 넣는 거예요. 그리고 씹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죠.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고기가 맛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남편은 금세 솥뚜껑 삼겹살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아 보였답니다. 한 입에 두어 점씩 집어먹으며 맛있다를 연발하더니 어느새 싹 비워버리고 말더라고요.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점원이 다가와 활짝 웃으면서 바로 옆에서 구워지고 있는 김치도 함께 먹어보라고 추천해 주시는 거 있죠. 김치라니 고기와 곁들여 먹는 게 낯설었지만 호기심에 한 입 집어 먹어봤죠.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을 먹다 보면 금세 느끼해질 법도 한데 김치를 한 입 먹은 순간 김치의 알싸한 매운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운 김치와 삼겹살을 번갈아 먹다 보니 어느새 한 접시를 비우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솥뚜껑 삼겹살을 실컷 먹고 나니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소주도 한번 마셔보면 어떨까라고 물어봤죠. 사실 남편은 예전부터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퇴원하고 나서부터는 술을 줄였죠.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저의 제안에 눈을 반짝이며 흔쾌히 응해주는 거 있죠. 우리는 곧장 소주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잔이 나오는 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생각했던 잔과는 다르게 너무 작아서 귀엽기까지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잔에 담긴 술이 과연 제맛이 날까 싶었는데 한 모금 넘기자마자 그런 생각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소주를 한 잔 마셨는데 코끝을 톡 쏘는 듯한 알싸한 알코올 향이 느껴지다가 이내 깔끔한 단맛으로 이어졌죠. 남편도 저와 같은 느낌인지 자꾸만 술잔을 비웠어요. 저희는 소주 맛에 감탄하며 이 정도 도수라면 작은 잔에 마시는 게 맞는 거라며 껄껄 웃었죠. 그렇게 즐겁게 술을 마시는데 모르는 여자분이 저희 테이블로 성큼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활짝 웃으면서 소주를 그렇게 벌컥벌컥 들이키면 내일 숙취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 숙취해소제를 공짜로 맛보게 해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공짜라는 말에 무심코 달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분의 행동에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제 앞에 놓인 소주병에 뭔가를 쏙 꽂더니 툭 누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새빨간 액체가 술잔 안으로 주르륵 흘러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덜컥 겁이 났어요. 도대체 투명한 소주에 시뻘건 건 뭔지 혹시라도 이상한 걸 넣은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죠. 저는 계속해서 그 여자분께 이거 정말 마셔도 돼요? 안전한 거 맞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여자분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자신이 먼저 마셔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주저없이 술잔을 입에 가져가시더니 단숨에 비우시더라고요. 이상한 반응은 전혀 없어 보이는 걸 확인하고 저도 용기를 내어 마셔봤어요. 입안에 퍼지는 새콤달콤한 맛에 너무 놀랐죠. 이런 맛은 폴란드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신기한 마음에 자꾸만 술잔을 입에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 맛에 푹 빠진 저는 그 여자분께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석류와 복분자를 섞은 맛이라며 새콤달콤할 거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소주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자 그 여자분은 앞으로도 한국의 소주와 숙취해소제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서비스로 숙취해소제 하나를 더 챙겨주셨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한국인의 정인가 싶더라니까요. 그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즐거운 데이트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하는 미국 여성이 승무원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여성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사는 진이라고 합니다. 30살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실리콘밸리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출장차 다녀온 프랑스 파리에서 겪은 정말 인상 깊었던 경험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해요. 사실 프랑스는 제가 어릴 때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였어요. 에펠탑의 아름다운 야경, 루브르 박물관의 명작들, 노트르담 대성당의 웅장한 모습까지 낭만과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의 추억을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이번 출장이 정말 기대되었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죠. 실리콘밸리의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시간 남짓. 빨리 파리의 밤거리를 거닐고 싶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앞좌석에 앉은 한 승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승객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더군요.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 고통으로 일그러진 눈썹까지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승객은 복통이 너무 심하다며 승무원을 불렀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곧 달려온 승무원이 상황을 수습하겠거니 안심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승무원들의 태도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냉담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승객에게 그저 진통제 몇 알을 건네주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승객은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는데도 승무원들은 마치 그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듯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죠. 저는 참다 못해 승무원에게 다가가 환자 승객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대답뿐이었죠. 오히려 제가 쓸데없는 참견을 했다는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속수무책으로 제자리에 앉아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승객은 약 기운에 겨우 잠들 때까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승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이게 정말 세계적인 항공사의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사실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승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진 상황은 그 기분마저 지켜지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승객을 위한 서비스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눈앞의 문제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아니라고 이기적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은 배우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배웠더라도 그저 불편하고 귀찮은 일로만 치부해버린 걸까요? 프랑스 승무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정말 큰 실망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산뜻하지 못한 출발이었던 그날의 비행. 그 경험은 제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은 채 파리 여행 내내 저를 따라다녔어요. 도시의 화려한 야경과 멋진 풍광들을 눈에 담으면서도 프랑스 항공사 승무원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씁쓸함이 들었달까요? 아마 그 승객도 저처럼 파리에서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승무원들의 무성의한 모습만 보고 여행을 시작해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승객의 입장에 공감하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더군요. 저에게 이번 일은 항공사 선택에 있어서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보게 된 계기였어요. 승무원들의 태도와 역량이 승객의 경험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달까요? 세계적인 명성이나 최신 시설을 갖춘 항공사라고 해도 정작 고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모든 승무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승무원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운 없게도 그날 그 비행기에서 승객을 우선시하지 않는 태도의 승무원들을 만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경험은 제 여행의 설레는 출발을 망친 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파리에서의 불편한 비행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불운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바로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였죠. 에펠탑으로 향하는 길목이었어요. 평소에 눈에 익은 관광지였기에 저는 주변 경계를 느슨히 한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더니 순식간에 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매치기 범인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진 후였죠. 가방 안에는 현금, 카드, 여권 등 중요한 것들이 모두 들어있었기에 정말 막막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대로 파리에 발이 묶이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떨리는 손으로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쉽지 않더군요. 급기야 눈물부터 터지고 말았어요. 이국 땅에서 겪는 이런 불운의 두려움마저 엄습했달까요? 잠시 길거리 벤치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던 그때 고맙게도 한 현지인 부부가 다가와 도움을 건넸어요. 그분들 덕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사관에도 연락할 수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어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사건이 너무 빈번한 탓에 경찰들조차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더군요. 범인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답변만 되풀이될 뿐이었죠. 더군다나 프랑스 경찰의 불친절한 태도에 서러움까지 더해졌어요. 결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귀국길에 올랐지만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 줄 몰랐어요. 꿈에 그리던 파리 여행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거죠. 설상가상으로 분실물 보상 절차도 만만치 않아서 경제적 피해마저 겹치고 말았죠. 그렇게 소매치기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한동안 해외여행을 꺼리게 만들었어요. 불안감에 휩싸여 한참을 힘들어했죠. 낯선 곳에서 겪은 일이라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마음을 추스르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지인들은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위로했지만 막상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가방 하나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리듬 자체를 저버린 것 같은 허탈함이 컸거든요. 실리콘밸리에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불안감과 우울함에 시달려야 했어요.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조차 버거웠죠. 출근길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지나치기만 해도 소매치기 당시에 그 충격이 되살아나곤 했죠. 누군가 제 곁을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면 몸이 움츠러드는 듯한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죠. 프랑스에서의 그 사건이 단순히 물건을 잃은 것 이상으로 제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다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제가 겪은 일이 마음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상담사 선생님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 사건 이후로 해외여행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조차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선생님은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비록 소매치기를 당한 건 운이 나빴지만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삶까지 움츠려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한 번의 나쁜 경험이 제 삶의 전부를 규정짓게 둘 순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로 했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출근길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졌고 새로운 곳을 여행하고픈 마음도 생기기 시작했죠. 물론 여전히 조심스럽긴 했지만 예전처럼 불안에 휩싸이지는 않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된 거였죠. 처음엔 해외 출장이라는 말에 내심겁이 나기도 했지만 상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불안감을 다스리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문화유산까지 괜한 걱정을 했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줄 좋은 기회가 될 거란 막연한 희망 같은 것도 느꼈죠. 그렇게 프랑스에서의 아픈 기억을 딛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있었지만 그보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소망을 안고서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니 설렘이 다시금 피어올랐죠. 이번엔 대한항공이었는데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프랑스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승무원들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말이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때 기내에서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아찔했죠. 순간 프랑스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어요. 도움이 필요한 승객 앞에서 무심했던 승무원들의 모습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승무원들의 대처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곧장 달려와 할머니 곁을 지키며 꼼꼼히 상태를 살폈고 기내 방송으로 의사 승객을 찾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도 할머니를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담요와 쿠션을 가져다 드리고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리는가 하면 손을 꼭 잡아드리며 안심시키려 애쓰더라고요. 산소 마스크는 물론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 승무원들의 대응은 위급한 순간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섬세한 배려심이 느껴져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를 진심으로 걱정하면서도 의연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프로다웠죠. 마침내 의사 승객이 달려왔고 할머니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주변의 승객들도 모두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한국 승무원분들은 그 순간에도 할머니를 꼼꼼히 챙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고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다독이는 모습, 그리고 기내에 남아있던 의사 선생님께도 연신 고마움을 표하시던 모습까지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한국 승무원들의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답니다. 이런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겪었던 실망감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느낌이었달까요?
위기의 순간에 빛나는 책임감과 프로의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애정까지 한국 승무원 여러분이 보여준 헌신의 자세는 진정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비행 내내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일념 하나로 승객들을 보살피는 그분들 덕분에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죠. 이윽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를 돕기 위해 한국 승무원들이 구급대원들에게 꼼꼼히 인계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걱정하며 병원까지 동행하시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파리에서 좋지 못한 기억을 안고 왔기에 약간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였거든요. 우선 치안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늦은 밤 혼자 거리를 돌아다녀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못했죠. 경찰들의 적극적인 순찰과 신속한 대응도 인상 깊었고요. 무엇보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친절함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방인인 저에게도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하는 모습에 한국의 정을 느낄 수 있었달까요? 그런 와중에도 비행기 안에서의 그 사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은 터라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때의 승무원분들의 대처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단순히 훈련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승객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느껴졌죠. 그래서 한국 여행 내내 비행기에서의 그 일을 곰곰이 되새기곤 했어요.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했기에 잠시 승무원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었죠. 하지만 한국 승무원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승무원이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 승객의 비행 경험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건 단순히 직업적 역량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위급한 순간에 빛나는 헌신의 자세 같은 건 결국 그 사람이 지닌 가치관과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세심한 배려심으로 그들을 보살피겠다는 신념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문득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한국 승무원분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계실까 하는 거였죠.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걸까요? 한국에서 제가 느낀 특유의 정이 승무원분들에게서도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귀국길에 올랐을 때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승무원분들께 제가 프랑스에서 겪은 안타까운 일을 털어놓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한 거죠. 사실 이런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게 조심스러웠지만 그분들의 친절한 미소에 질문을 하기 위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난 승무원분들은 격한 공감을 표하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승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승객의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거였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을 보살피고 그들의 니즈에 귀 기울이는 것, 긴급한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역량으로 대처하되 일상적인 순간에서는 작은 배려심으로 승객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한국 승무원의 자부심이자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셨죠. 이런 가치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셨어요. 체계적인 교육과 엄격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매 순간 승객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는 거였죠. 작은 친절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내고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항공 승무원의 자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죠. 여행 내내 느껴왔던 한국인들의 정과 배려심, 그리고 전문성이 승무원분들에게서도 오롯이 녹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한국 특유의 문화와 정서가 훌륭한 서비스 정신으로 승화된 거라고나 할까요? 사실 승무원분들도 한 명의 사람이다 보니 매 순간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대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을지 생각하다 보니 순간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비행기 안에서 대화하던 공간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은 프랑스에서의 그 악몽 같던 날과는 정반대의 경험으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그리고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도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포지셔닝되는 순간이었달까요? 조만간 한국을 또 경험하러 가야겠어요. 제가 또 방문하면 반겨주실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